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흥겨울 캐럴과 함께 이 성탄 전야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번화가엔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 특히 오늘 밤 서울 명동에는 8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할 걸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명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벌써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거리를 향한 시민들의 행렬이 정말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시민들로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명동거리 중앙에는 커다란 성탄 트리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도 환하게 웃으며 쇼핑과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백화점 앞 등 명동의 사진 명소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에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좀 설렘을 안고 왔어요. 크리스마스라서 선물도 받고 여기 놀러 오니까 공부도 안 하고 좋아요. 정말 요즘같이 좀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멋진 그런 그림을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요.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 성당에서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 12시에는 성탄 기념 미사가 예정돼 있어 늦은 밤까지 명동 일대는 사람들로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4만 명, 어제 5만 명 넘게 명동을 찾았는데 오늘 밤에는 8만 명 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파가 좁은 거리에 몰려들 수 있어 서울시와 경찰은 인파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한방눈도 예보됐습니다. 밤 9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서울은 최대 7cm, 경기 남부는 1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귀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전국에 몰아친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곳곳에 주렁주렁 고드름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풀려서 이 고드름이 떨어지면 위험천만한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얼어버린 고드름이 베란다 난간에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3층부터 13층까지 길이만 30여 미터에 달합니다. 고드름을 손으로 건드리자 큼지막한 얼음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층 아파트 베란다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요. 낙하 위험 때문에 지상에는 이렇게 출입금지 통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소방관님들이 오셔서 헬멧 쓰시고 하는데도 후드가 떨어지고 위험하다는. 고층에 사는 입주민이 베란다에 있는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않고 조금 틀어놓은 게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베란다에 보면은 화분에 물 주는 그 사먹이가 그거를 꽉 안 잠가놨던가 봐. 대형만 들여놓고 잊어버렸던가 봐. 터널 입구에 커다란 송곳처럼 뾰족한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긴 막대기를 이용해 고드름을 내리치자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신호등은 물론 다리 밑에도 고드름이 아슬아슬하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강추위와 폭설에 전국 곳곳에서 고드름 제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만 하루 동안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고드름은 대부분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무리해서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고드름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설경이나 해돋이를 보려고 한파 속에도 겨울산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산을 쉽게 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거나 고립돼서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갑니다.
어제 오후 2시 48분쯤 서울 수락산을 등반하던 60대 남성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진 겁니다. 눈이 내린 뒤 한파가 계속되면서 등산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는 강원도 태백의 한백산을 오르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포천시 국망봉에선 혼자 캠핑 갔다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난 16일 설악산에 갔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조심해. 얼마나 들어가니? 설악산에 1m 넘게 눈이 쌓여 출입이 금지된 날 등산하다 저체온증으로 탈진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산을 찾았다 미끄러져 다치거나 고립돼 동사하는 산악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과 1월, 산악사고로 구조된 사람은 최근 3년간 2,800여 명에 달합니다. 저체온증이나 탈진, 빙판길 낙상으로 인한 사고들인데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심에서 달리 산에서의 기상은 시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산에 오셔서 등산객분들이 갑작스러운 추위나 공포감을 느껴 신고를 하는 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산을 찾는다면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등산로를 정하고 조난에 대비한 방한용품, 아이젠과 랜턴 같은 안전장구 역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한편 충북 청주의 한 눈썰 매장에서 이동 통로로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10살 소년과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모레 정식 취임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숙고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최근 한동훈 지명자가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입니다.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한 지명자는 권영세, 이양수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돕겠다, 열심히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선 중진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한 지명자와 함께 국무위원으로 활동했고 이 의원은 현재 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아직 당무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지명자는 모레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후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개 일정을 자제하며 비대위 인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채널A에 비대위원은 기존 인사가 아닌 참신한 인물이어야 하고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주당 원로이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신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민주당 친명계의 거친 언사에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와 3자 회동을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비공개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비명계 인사의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등 공천 파열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3총리 가운데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와도 함께 만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사퇴 등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을 탈당할 수 있다고 한 상황에서 3자 회동을 통해 의견을 나눠보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은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거친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당의 원로급 선배를 너무 과도하게 공격한다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이지 3명의 전직 총리가 연대하자는 차원은 아니라고 한 배석자는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오늘 성탄 전야 예배에 나란히 참석했고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 전 총리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정 전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물밑에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기회는 저도 좀 정보가 부족해서. 이 대표 측은 오늘 두 전직 총리의 회동에 대해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뭘 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참전입니다.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의미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나흘 뒤, 그러니까 28일에는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죠.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낸 겁니다.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은요,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거죠. 총선을 겨냥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였는데 정의당이 원했던 생활동반자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해서 가능했다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도 가족처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동성혼을 법제화할 수 있다며 반발도 있거든요. 그간 10명이 안 되어서 단독 발의를 못했던 이 법을 민주당이 협조해서 발의해서 총선을 앞두고 표결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맞춘 게 민주당의 의도가 아니냐는 거죠. 정의당은 특검법과 생활동반자법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무슨 소리냐, 오히려 지금 표결을 하도록 만든 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라는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개 발언까지 나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특검법 전국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세동 대 이순신, 한동훈 지명자도 보입니다. 네, 한 지명자를 두고 여야가 이런저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타로 초짜 연습생을 내보냈다가 헛스윙 아웃되고 경기를 망치면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김기현 친윤 대표도 못 믿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원하는 게 아닌가. 장세동 전 부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더 잘 움직여줄 당대표를 원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도요, 역사 속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위기 상황을 돌파한 지도자로 빗댄 거죠. 비슷한 의미로 이 인물도 거론했더라고요. 히딩크 감독 때도 그렇고 한 장관을 향한 우려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늘 해왔던 수준의 고만고만한 60점, 70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장세동과 이순신 정말 극과 극입니다. 네, 종합해보면요. 여당은 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띄우고요. 야당은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붙이려는 거죠. 한지명자가 제대로 정치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거물급 정치 신인의 등판에 여야가 서로 프레임 싸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을지 정치 신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지명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째지만 10대 남녀를 배후에서 지시한 이른바 이 팀장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채널A는 이 팀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10대 여성 김모 씨와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 팀장 목소리가 20대 남성 같았다면서 낙서 직후 이 팀장이 경복궁 담장을 확인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팀장이나 관련자가 낙서 현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17살 임모군과 16살 김모양. 범행 9일째지만 정작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팀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1차 낙서 피의자 중 김양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팀장은 주로 메시지로 지시했지만 수원에서 서울로 택시 타고 이동할 때 딱 한 번 텔레그램 통화를 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하는 내내 이 팀장이 전자담배를 빠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20대로 보인다고, 남자고, 한국인처럼 얘기했다고 했어요. 사투리는 안 쓰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지만 현장에서 다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거기로 보냈으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영추문을 확인을 했고 영추문 낙서 글자가 작다고 얘기했어요. 이 팀장 또는 최소 그 관계자가 범행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한 것 같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임군에 앞서 여러 사람의 문의를 받았다며 대화 내용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전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이런 내용의 캡처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줬고 경찰은 임군 계좌로 송금한 이 팀장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해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가 감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새벽녘 경광등을 켠 구급차들이 도착합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던 입욕객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5시 37분쯤. 목욕탕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입욕객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자분이 오더니 감전으로 인해서 3분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명은 모두 70대 여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온수탕으로 들어가는 순간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수탕 밖에 1명, 탈의실에는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탕 내에 있던 분들이 이상 현상을 보이니까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한장 확인하고 차단하시고 바로 신고.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늘 오후 1차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지난 6월 전기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대중목욕탕으로 지상 2층과 3층을 모텔로 운영해 왔는데요. 40여 년 전인 1984년 지어졌습니다. 숨진 3명은 주말마다 함께 목욕탕을 다니던 이웃 주민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어제 방문 드렸거든요. 가서 제 아들이랑 같이 인사드리고 아들 용돈 타고 검사금서. 어제도 진짜 너무 멀쩡하게 됐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목욕탕, 실내 수영장 등에 대해 긴급 전기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마약을 가지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국인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흘려넘기지 않은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이 순발력 덕분에 112에 신고한 지 단 16분 만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경찰서 앞으로 흰색 택시 한 대가 도착합니다. 기다리던 경찰이 뒷문을 열고 타고 있던 승객을 체포합니다. 내려보실래요? 택시 승객 주머니에 있던 담뱃값에서 필로폰 0.6g이 발견됐습니다. 중간 목적지에 내려 물건을 찾고 다시 택시에 탄 승객의 행동이 수상했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택시기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수원역으로 가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트럭 때문에 요즘 힘들지 않냐고 답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던지기나 이머전시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마약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있구나라고 그때 확신을 정확히 했고. 또 마중 나오면 좋다, 픽업해 줄 거냐 묻는 택시기사에 경찰은 발견하기 쉽도록 갓등을 켜달라며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택시기사는 범인이 중국인인 걸 알고 영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뒤 마약범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16분.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19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자신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이 유흥업소 여실장을 공갈범이라고 부르면서 누구 말이 더 믿음이 가는지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차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배우 이선균 씨.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밤새 이어져 19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5시쯤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 함께 진행해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서 기자분들 이렇게 기다리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이 씨는 올해 초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자택에서 대마와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이 씨는 여실장에게 속았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씨는 앞선 2차례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혐의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이 공갈 협박 피해자인 점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갈 협박까지 한 여실장 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셈입니다. 앞서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이 씨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적어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이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이선균 씨 어제 조사 무려 1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던 건지 사회부 박자은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밤샘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조사는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달 전에 진행됐던 1차 조사는 휴대폰 제출과 간이 시약 검사 등의 1시간, 또 2차 조사는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어제는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19시간의 밤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밤샘 조사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긴급 주요 사건 피의자의 한해 불가피할 때 하는데 밤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조사를 진행하면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씨가 동의를 한 걸 보면 추가 출석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역시도 추가 소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오간 겁니까? 네, 먼저 이 사건 수사 단초가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이었죠. 그런데 이 씨 경찰 진술과 앞서 구속된 여실장 말이 엇갈리다 보니 경찰은 이 씨가 여실장과 나눴던 메시지, 통화 내역뿐 아니라 일시 동선 등의 알리바이를 여실장 진술과 일일이 비교하는 데 초점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여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우리 집에서 최소 5차례 투약했다고 했고요. 올해 이 씨에게 마약 이름을 언급한 SNS 메시지도 공개됐었죠.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2차 조사에서 여실장이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또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조사를 마치고선 진술의 신빙성을 잘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9월 여실장의 협박에 입금한 3억 5천만 원과 관련해서도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 이 조사가 같이 이뤄지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우선 진술의 신빙성을 논하려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지드래곤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 초기 여 실장은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갔다 온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고 이후 행동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직접 마약하는 건 보지 못했다,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됐던 여 실장 진술이 번복됐고 추가 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목격자나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씨와 관련해선 여 실장의 진술이 꽤나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경찰이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선균 씨, 무혐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현재로선 경찰이 이 여 실장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찾았는지에 달렸습니다. 다만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뭐 음성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자의 진술이 확실하면은 유죄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 진술의 이제 신빙성하고 구체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또 여 실장뿐 아니라 모레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공갈 협박 공범의 추가 진술도 이선균 씨 혐의를 입증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드래곤 씨에 이어 이 씨까지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권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성탄절을 우리처럼 12월 25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쟁의 상대인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려는 겁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화려한 트리 장식이 들어섰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에도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2월 25일 성탄 미사를 허용했고 올해는 국가 차원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Святкувати з родиною в цьому році перший раз 25 грудня. Трохи незвичайно, але я думаю, що це правильно. Приходить на нові традиції, відновлювати історичну пам'ять. 우크라이나는 세계 표준인 그레고리력과 13일 차이가 나는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1월 7일을 100년 넘게 성탄절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권을 지지하는 동방정교회의 반감이 커지자 법으로 성탄절 날짜를 바꾼 겁니다. Різдво Христове. І тому в населення, в нашого суспільства також виникло одне з питань, а чому ми маємо бути так, як вони, разом з ними? Ми ж маємо свою помісну церкву і ми можемо це рішення ухвалити. 러시아군과 맞서는 최전방에도 13일 일찍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Цього року я буду святкувати
із своєю родиною. Взагалі планую 25 грудня. 참혹한 전쟁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울리고 있습니다. Паралельно задонатили стільки ж, тому що дитина ще не розуміє, що це таке. Підросте трішки, будемо йому пояснювати. А так розумію, що новорічний настрій має бути теж у дитини. Так само він заслуговує, як будь-яка дитина в цьому світі.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에서 올해 수거한 동전이 우리 돈으로 무려 2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독 이 분수에 동전을 많이 던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속 공주 신분을 숨기고 정처 없이 떠돌던 오드리 헵번이 발견한 트레비 분수. 근처 이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Where? There. There. Are you sure, miss? I'm quite sure, thank you. 로마의 휴일부터 달콤한 인생까지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된 트레비 분수는 로마를 방문하면 꼭 한번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So if you throw a coin into the Trevi Fountain, taking your right hand over your left shoulder, you will return to Rome. You'll be guaranteed to return to Rome. 분수에 담긴 속설도 유명합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싶은 방문자는 소원을 담아 동전을 던집니다. 현지 언론은 올해 분수에서 수거한 동전만 160만 유로, 우리 돈 약 23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Okay, we're here at the Trevi Fountain. I'm going to flip a coin in. Here we go. 일주일에 3번 수거되는 동전은 가톨릭 자선단체를 통해 불우이웃 돕기에 쓰입니다. 분수에 모이는 동전만큼 유명세도 치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분수 안에 들어간 관광객이 물통에 물을 담다가 제지당해 경비에게 쫓겨났고, 지난 5월 환경단체는 분수에 먹물을 풀어 관광객들 앞에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로마시는 분수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최대 500유로, 우리 돈 71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여파로 농촌 지역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서 AI가 탑재된 농업용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일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농장 고랑에 바퀴를 놓고 이동하는 농기계. 기계 아래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자세히 보니 막 자라나는 농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잡초들이 번쩍이며 타들어갑니다. 잡초만을 인식해 레이저로 제거하는 농업용 AI 로봇입니다. 농작물 사이 숨어있는 잡초까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We identify weeds in this prediction high-resolution camera, and then we need to match that weed into the target camera in order to target the laser. We use a deep learning model in order to... 과수원에선 드론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AI가 사과를 인식한 뒤 적당한 힘으로 흡착해 수확합니다. הוא יכול לעשות קטיף סלקטיבי ולהביא פירות בגודל מסוים, באחוז צבע מסוים שאנחנו מגדירים לו, הוא יכול לזהות גם נזקים. 짓무르기 쉬운 딸기 역시 섬세하게 잘라내어 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It picks the fruit right at the stem, not touching the fruit. 해마다 농업 인구가 줄어들자 새롭게 등장한 농업용 AI 로봇입니다. 전 세계 농업 종사자 비율은 지난 2020년 26%까지 줄어 3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 고령화입니다. 유럽에선 농업 종사자 평균 나이가 57세로 40세 이하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평균 나이 68.4세인 일본은 최고령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역시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까지 겹쳐 전 세계 농업 생산량 부족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농업 AI 로봇은 농기계의 자율주행과 제초나 비료 뿌리기 분야에서 상용화 직전까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수학과 인공수분 기술 등에선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100을 한다고 보면 실제 수학할 수 있는 수준이 한 50 정도라고 보는 게 맞죠. 그 수준을 이제 저는 한 6, 70으로 보거든요. 그 수준보다 안 되는 거죠.
각국은 농업 AI 분야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부터 로봇 연구원 1,300명을 농업 분야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AI 운용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확보에 앞장서고 있고 2021년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로 노동 시간을 줄였습니다. 인도 역시 농장주들이 드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난 6월에야 정부 육성과 지원 체계를 명문화한 스마트 농업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속에 식량 안보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각국의 AI 농업기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축하와 감사할 일이 많은 연말 연시엔 케이크 살 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케이크 값이 너무 비싸 이 지갑 열기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호텔에선 30만 원짜리 제품까지 선보이면서 케이크 소비에도 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디저트 매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은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입니다. 한번 이제 다 같이 촛불 불고 먹고 끝나는 거에 이제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올해는 30만 원짜리 케이크까지 등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다 마감되었습니다. 12월 1일에 오픈하긴 했는데 저번 주쯤에 다 마감되었어요. 연말을 맞아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격은 큰 부담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딸기 케이크의 주 재료는 딸기와 생크림, 설탕과 계란, 밀가루입니다. 호텔 판매 가격은 9만 원에서 11만 원 선입니다. 실제 호텔 케이크에 쓰이는 특딸기 500g은 14,000원 선입니다.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설탕 가격도 1년 전보다 16.6% 뛰었습니다. 국제 밀 가격과 계란값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넣으면 500g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95,000원, 30만 원이나 되는 가격으로 받아야 될 만큼 오르진 않았거든요. 호텔 업계에선 지난해와 비교해 재료값,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편의점에선 6,900원짜리 케이크를 선보이며 가성비 소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연말 물가 상승에 크리스마스 소비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가운데 내일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경기 남부에 10cm 이상, 서울과 충청의 많게는 7cm가, 제주 산간에도 8cm 정도 예측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도 낮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러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만일 아기 예수가 오늘 태어났다면 전쟁의 잔해 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수 있겠나.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에 있는 한 교회 목사의 한탄입니다. 올해 아기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선 예년 같은 성탄절의 흥겨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동에 피어오른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온누리의 평화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